어머님 명의로 돌려놨어요. 신용등급도 좋으시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신용으로. 대성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하는 짓이냐? 목이 맨 채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들을 믿은 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동에 사는 75살 이화자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만 40년을 살았고 남편은 무역업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죠. 남들 보기엔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집안 어른일지 몰라도 제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두 아들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자식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죠. 큰아들 결혼할 때도 며느리는 내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아들은 늘 걱정하는 척 말은 잘하는데 그 안에 진짜 마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손주 생일에 초대는 없고 명절에도 어김없이 친정부터 뵙고 올게요. 라는 말에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자고 했던 날 잠깐만 쓸게요. 어머니는 신용이 좋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싸해졌습니다. 내 신용을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가족이니까 믿어도 되는 건가. 그때부터였어요. 무언가 아주 깊은 어딘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저는 23 꽃 피던 봄에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당시만 해도 무역업을 막 시작한 젊은 사장이었고 저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세상 물정 모르는 촌아가씨였지요. 결혼 초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준비하고 거래처에 갈 때는 옷매무새도 챙겨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물 한 대접 놓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한마디를 건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참 고마워했죠. 두 아이가 차례로 태어나면서 집은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큰아들 대성이는 말도 빨리 트고 뭐든 알아서 척척 잘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아들은 조용하고 어딘가 항상 미안해하는 눈빛이었고요. 그땐 돈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안 풀릴 때는 반찬값을 줄이기도 하고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이 시절도 지나가겠지 하며 웃었던 밤이 많았거든요. 정말이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든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재봉틀을 배워 집에서 바느질 일을 했고 남편은 결국 무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외국 거래처와 계약이 터지면서 우리 집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대성이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며느리는 꼭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그렇게 모든 게 안정돼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70을 넘기고도 여전히 활기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그날 이후 제 삶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의연한 척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 몫까지 알뜰히 준비해두고 갔습니다. 성북동 이 집, 시골 땅, 그리고 제 앞으로 된 보험까지.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절대 자식들에게 기대지 마. 당신 몫은 당신이 챙겨야 해.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죠. 그 말대로 저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자식들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 온 날 며느리 될 사람을 보며 아, 저 아인 착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구나. 그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어머니, 카드 좀 빌릴게요. 라고 말하게 될 줄은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새 집 장만하며
카드 한도가 필요하다기에 당연히 가족이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갚을 생각은 없고 카드 사용 내역은 제가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가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항상 부드럽게 조곤조곤 말합니다. 그 말투 때문에 차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생일엔 연락 한 통 없고 손주 돌잔치 때도 자리 없어요. 어머니, 요즘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거든요. 라며 저를 빼놓았습니다. 하루는 친구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화자야, 부잣집이 왜 외롭냐 했더니 내 얘기 듣고 알겠더라.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이젠 때로는 부끄러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무언가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 하나를 열게 됩니다. 어머니, 요즘 카드 명세서 잘 들어오죠? 며느리 지연이가 그렇게 묻던 날 저는 밥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니?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이번 달에 좀 지출이 많았어서요. 그 카드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니까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그 말에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카드 처음엔 한도만 잠깐 빌린다고 했던 거였죠. 몇 달만 쓰고 해지하겠다던 말이 이제는 당연한 생활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보험갱신 관련해서도 조금 도움받고 싶은데, 보험? 네, 갱신하면 혜택이 훨씬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고정 수입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신용이, 수입이 이제는 이 아이들에겐 재정 도구가 되어 있는 걸까. 그러면서도 지연이는 항상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말하면 거절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대성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 와인병 하나 들고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냐? 그게 지현이랑 요즘 좀 말이 많아요. 왜? 싸운 거야? 카드값 문제로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생활비가 많이 빠듯해서 사실 지현이 카드 명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대성이 그날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카드가 어머니 명이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 네가 허락한 거 아닌가? 처음엔 잠깐 쓰는 거라길래. 근데 이젠 도를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카드 관련 부탁을 받은 내용, 통화 기록, 지출 내역. 이게 나중에라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대성이랑 요즘 좀 많이 다퉜어요. 그래, 들었다. 대성이 카드 문제로 저를 너무 몰아붙이길래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쉽게 꺼낼 말 아니지 않니? 저도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제 입장은 하나도 안 생각해줘요. 어머님께는 뭐든 참으라고만 해요. 어딘가 뒤틀린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자기를 보호하려는 말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시어머니 책임으로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좀만 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 카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소 지은 얼굴로 계산하는 사람들. 남편 사업할 때도 종종 봤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저와의 통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의 말에 상처받은 듯했고 카드 문제는 저 혼자 알아서 정리해야 할 분위기였습니다. 통장을 보니 지난달 카드값이 제 연금보다 더 나갔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때가 온 것 같다.
서랍 속 깊이 넣어뒀던 남편의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땅, 그 보험금, 이 아이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재산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말하던 부탁들이 이제는 요청이 아닌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은 카드값 좀 일찍 처리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요. 그거 결제는 어머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보험뱅신은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말은 정중했지만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리 대상으로만 느껴졌죠. 제가 감정 섞인 대답을 하거나 눈치를 주면 지연은 늘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참 힘들어요. 대성이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건요. 그냥 조금의 배려예요, 배려. 그 말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대성이는 점점 통화도 줄었고 연락이 와도 지연이가 좀 예민해서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마치 지연의 기분이 가정의 균형인 듯 어머니의 감정은 무시된 채 하루는 대성이 저를 성북동 집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얼굴이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지현이 말이에요. 요즘 우울증 초기 같대요. 상담도 받으라고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그 질문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좀 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협조 말이냐? 지현이가 요즘 자주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부담만 준다. 신용등급도 카드도 명의도 다 어머님 걸로 해결하면서 왜 미안함이 없냐고 했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명확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강요라도 했니? 대성은 얼버무리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제 마음속에서 이미 선이 하나 그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손으로 써놓았던 몇 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지켜야 할 건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 당신 자신이야. 절대 무너지지 마. 그 글을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도 볼 겸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런데 거실 한켠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험명의 이전 신청서, 카드 한도 증액 요청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뭐니? 어머님, 미리 준비만 해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님이 나중에 편하실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 편하라고 쓰는 거니? 나를 위한 대비니 너희를 위한 대비니?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요. 서로 윈윈해야죠.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들 내외와의 대화를 다이어리에 적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네. 이후로 저는 집안에 사람 하나를 들였습니다. 가정부처럼 보였지만 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조용한 여성 재산 내역 정리와 유언장 검토, 그리고 특정 계좌 정리까지 맡긴 상태였죠. 어느 날 손주가 보고 싶어 대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주말에 애 좀 보러 갈까 했는데 어머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연이 컨디션도 안 좋고. 그 말을 끝으로 대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단지 수단일 뿐이란 걸, 그리고 이제는 그 수단을 거두어야 할 때라는 것도. 며칠이 지나자 이상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힘드셨죠?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연이는 찾아와 아침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시래기나물도 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런 태도 변화. 거의 몇 년 만에 보는 미소와 정성스런 식사.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고의로 남긴 유산 관련 서류,
그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서 눈에 띄게 놓여 있었죠. 시골 임야명의 이전 동의서 초안. 그리고 그 옆엔 작게 써둔 문장 하나. 고민 중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 말을 봤다면 누구든 긴장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같이 가드릴게요. 이번 주말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손주도 보고 저녁도 같이 먹고요. 달라진 말투,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 하지만 저는 묵묵히 받아주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대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산 정리 생각 있으세요? 왜? 아니, 요즘에 이상한 문서가 있어서요. 그거 지현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한테 뭔가 말씀 안 하신 게 있나 해서요. 말 안 한 게 있지 하지만 말해야 할지도 아직 고민 중이다. 그 말에 대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오해하진 마세요. 저희 그런 의도는. 그 순간 통화음 뒤로 들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럼 고치겠습니다. 더 노력할게요. 그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고쳐 쓰는 게 쉽지는 않단다. 특히 고치려는 이유가 이득이라면 더더욱 어렵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차압 서류와 증여계획서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법무사와 함께 정리 중이었고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의 일부는 손주의 교육 신탁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며칠 더 지속됐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도 함께 다니며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잘할게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린 통화 목소리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언니, 그 서류만 확실히 정리하면 돼. 요양원 얘기도 조금씩 꺼내볼까 해. 어머니, 건강도 예전 같진 않으시고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저는 방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유언장 수정 그건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상속 관련 부분도 전부 문서로 확정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초조해졌고 눈치가 빨라진 저는 그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말투가 다시 딱딱해졌고 준비하던 저녁 식사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서류 정리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서류 말이니? 그러니까 그 시골 땅이랑 보험 관련된 것들이요. 지연은 당황하지 않은 척했지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지연이 남긴 메모를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건 아직 보류 요양원. 상담 일정 확인 필요 대성 설득해서 명의 이전 압박하기. 그날 밤 다시 조용히 방문 너머에서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결정을 안 하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젠 대성이를 통해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통화를 마친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참 따뜻했었는데. 다음 날 대성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어딘가 불안했고 손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현이랑 얘기 좀 하셨죠? 응, 무슨 얘기? 사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요양원 쪽도 알아보긴 했어요. 육아. 지현이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물론 어머니께서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천천히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성아, 너 그 와인병 들고 와서 나한테 카드 얘기하던 날 기억나니? 대성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내 표정이 이렇게 흔들렸었지, 너. 그때도 진심이었니?
아니면 지연이 시켜서 온 거였니? 그 말에 대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는 분명해졌구나. 그날 밤 저는 집안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모아둔 서류, 보험, 땅 문서, 예금 통장, 그리고 제3자 신탁 계약서 초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둔 그 문서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법무사와의 미팅을 잡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나중에 손주 앞으로 신탁 처리하고 저는 서울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 작은 전셋집도 알아봤고 전화번호도 곧 바꿀 예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엄마나 어머님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달라질 거예요.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네가 어떤 진심을 갖고 있든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연민마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무렵 지연이가 성북동 집에 들렀습니다. 싱겁게 끓인 미역국을 놓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통장 정리 좀 하셨어요? 정리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도와주겠다고 하니? 네,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해왔던 도움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거였는지 궁금해서. 그래, 지연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도움, 그럼 그 카드도 내 명의로 만든 보험도 다 날 위한 거였단 말이니? 그 말에 지연은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정말 상처받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상처는 말이지. 그날부터 시작됐단다. 내가 병원 입원했을 때 연락 한 통 없이 주말 캠핑 갔던 너희 SNS 사진에서 내가 뭘로 보였는지 알겠더구나. 지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제는 도망치듯 변명할 틈조차 없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마침 대성이 집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또?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성아, 네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진심은 언제였니? 그 말에 그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너희 둘 다 이제 그 힘든 거 멈추게 해줄게. 저는 테이블 서랍에서 두 개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유언장 변경 서류, 다른 하나는 손주 이름으로 지정된 신탁계약서 초안. 이게 내 마지막 결심이다. 앞으로 이 집 재산 너희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손주 교육비만 예외로 둘 거고 그건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길 거다. 지연은 그제야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날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로 날 이용하고 내 재산을 계획하고 내가 늙어가는 걸 빌미 삼아 요양원을 계획한 건 그건 가족이 아니다. 그건 포식자야. 대성은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토록 외롭고 이토록 명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사전에 넘겨준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금융상품 내역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3자 위탁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화자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상속 재산은 지정된 신탁 수탁자를 통해 손주에게만 전달됩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인 대성 씨와 지연 씨는 자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그동안 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젠 더는 그럴 수 없게 만들어야죠.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지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젠 감정도 가면도 모두 벗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솔직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내게 무엇이었니? 지연은 처음엔 웃더니 이내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한테 필요한 어른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 고맙다. 네가 지금 그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줬구나.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를 받아 문서로 정리했고 제가 허락한 적 없는 명의 사용, 내역도 모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사문서 위조와 신용 남용 혐의로 정식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집에 변호사 연락이 왔다는데 사기 혐의라니요? 이거 다 취소하실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해왔던 일들. 너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단다. 대성 역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는. 가족이라. 네가 그 말할 자격이 있을까?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 남기셨는지 넌 모를 거야. 하지만 난 알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할 거다. 대성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응, 너희가 포기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다. 그걸 되찾기엔 너무 늦었지.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명의 정리를 마쳤고 손주 앞으로의 신탁은 법적으로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이 제 명의로 신청했던 보험 일부는 명의 도용으로 조사에 들어갔고 카드사 역시 대리 사용, 확인 후 신용 회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친 날 저는 집 앞 평상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구나. 나는 그저 참아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젠 내가 끝낸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현담의 작은 사무실. 거기서 제 손으로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던 날, 이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내 명의로 만든 보험 상품 중 일부는 사실상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류 위조 흔적도 확인됐고 그 내용을 담은 조용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연에게 날아든 그 서류 한 장이 그들의 거품 같던 아니람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 제가 직접 제기한 부당명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지연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그 말에는 여전히 계산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고 우는 건 그 서류가 진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잖니. 지연은 말이 없었고 대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나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 이미 임원진들도 다 알게 됐어. 이게 우리 인생을 끝장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끝장내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그 말에 대성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소속된 문화센터에서도 그녀의 신용 문제로 계약 연장이 보류되었습니다. SNS엔 더 이상 밝은 일상,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고 그들의 생활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가까운 이웃 한 분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답이 없어. 어머니는 완전히 돌아선 것 같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다 막아놨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내 삶을, 내 신뢰를, 내 이름을 되찾는 과정. 그 무엇도 쉬운 건 없었지만 저는 끝내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 누구보다 아꼈던 손주의 이름으로 만든 신탁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사인도 개입할 수 없고 상속인은 오직 손주 단독 명의로만, 등록 변경 불가 법적 봉인.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성과 지연은 하나씩 모든 걸 잃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신뢰였습니다. 대성은 회사에서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인한 이미지 손상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연은 문화센터 강사 계약이 해지되며 수입원이 끊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및 명의, 도용 책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결과는 크지 않았지만 그 판결문 한 장이 두 사람의 신용과 사회적 위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판결문 복사본을 작은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젠 화장기도 거의 없는 얼굴이었고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바랐던 건 돈도 봉사도 아니었단다. 단 하나 진심이었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그 진심이 사치처럼 느껴지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어떤 흔들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까운 지역 신문에 기부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남편과 제 이름으로 모아둔 일부 재산을 지역 아동센터에 장학금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나눌 대상은 이제 그 아이들이야. 그게 제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대성과 지연은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손주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문자도 왔지만 저는 단 한 줄로 응답을 대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직접 오게 하렴. 나는 여기 있을 테니. 지금 나는 서울이 아닌 경기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과 밥 한 끼 나눕니다. 비록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내 마음엔 아직 사랑을 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는 없다. 다만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다. 그 결심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나답게 숨을 쉽니다. 서울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기 외곽 읍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들어가야 나오는 이 조용한 마을이 이젠 제게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손수 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보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시간. 이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인생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던 소리, 밥상에 수저를 놓으며 들리던 웃음소리,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기억까지 모두 가슴속을 휘저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말 속엔 사람의 마음보다 형식이 먼저였다는 걸요. 내 진심은 그들에게 너무 익숙했기에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으로 소비되었고 그 끝엔 배신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저 자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도 챙겨주고 마을 회관에서 하는 봉사에도 조금씩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화자 어르신이라 불리며 다시금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며칠 전엔 손주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머니, 나 기억해요.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울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주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나를 챙기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분노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삶은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내 자신을 위한 날들로 채워가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뿐인 나 자신이니까요. 감사합니다.